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차에 벚꽃눈이 쌓였습니다. 장난 아니다, 우리 부산도. 지금 이제 부산도요? 눈이 내린다, 눈이 내려. 네, 꽃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차 청소하기가 너무 짜증난다. 내 아하. 차대는 바로 위에 네. 벚꽃이 하나 있어. 아하, 벚나무가. 저런. 야,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 이맘때 되면 제일 부러운 가수가 한 분 있죠. 예. 네. 그래요. 봄바람 휘날리며. 그걸로 쏙 벌었다고 하더군요. 예. 그러지. 인천도 폈습니까, 벚꽃? 아닙니다. 인천은 전혀 안 네. 폈고, 이제, 아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네. 제일 아. 만개하는 시간이 4월 셋째 주 정도? 예, 그때가 제일 아. 만개하고, 인천에 제일 만개하는 대공원이 있거든요, 인천 대공원. 거기가 거기가 제일 끝일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끝. 그래서 4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만개할 것 같습니다. 예. 야, 우리나라 크다,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되게 커요. 예, 생각보다 되게 커요. 참 좋아요. 제주에서부터 이제 한 주씩 위로 올라가면서 벚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거 뭐 팔자 좋은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아유, 그렇죠. 그러겠나 봐. 맞습니다. 예. 네. 그러나 저러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성천 교수님 모시고 방송한 이후에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나는 사실 우리가 배움 토크라는 이름으로 네. 했는데, 뭐 이거 우리가 김정식 쌤하고 했던 정책 방송으로 뭐 다른 게 뭐냐고 이게. 아, 머리만 짙다 아프고. 우리 배움 토크라고 이 말쓰기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책을 배우는 거, 학교 혁신, 학교 교육, 뭐 혁신 학교, 혁신 교육 그런 정책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수업하고도 직결되고 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 아니, 그래도 이건 뭐 배움 토크야. 정책 방송이지. 아니, 뭐 수업에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수업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지금 뭐 아니 옆에 데려오지 말든가 옆에 지금 교수님 지금 바쁜 일정에 모셔놓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 저희 중간 시간을 듣고 김성천 교수님 본격적으로 모시고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교육부 교육청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드려 보니까 저 역시도 이게 정책 특집인지 배움 토크인지 좀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바쁜 시간 쪼개서 오셨는데요. 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아니, 진짜 우리 뭐 이상한 쌤도 방금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가 사실은 배움 토크로 교수님을 모셨지 정책 이거 나래미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아, 지난번에 저 때문에 개 망했나요? 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저희가 사실은 그냥 평타 쳤는데 그 전에 우리 이혜정 박사님이 한 4천 찍어버리니까 약간 좀 비교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 토크냐 정책 방송이냐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말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삼겹살집을 갔는데요. 네네. 아, 갔더니 뭐, 그 주차 서비스도 되게 좋고, 후식도 되게 좋았고, 반찬도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집이 고기가 맛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책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이제 수업과 교육과정 이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이라는 것들이 결국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인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뭐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요소들은 뭐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배움을 지향하는 우리 이 방송과 전혀 내용이 다르진 않다. 좀 더 넓게 보자.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뭐 삼겹살집 비유가 싹 들어오네. 아픈 쌤 게스트 모셔놓고 막 막말하더니 뭐 이게 딱 한 방에 딱 제압하시는 느낌인데요. 아니 그래도 좀 배움이 좀 있어야지. 자. 어쨌든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교육부 교육청 뒷이야기 듣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교수님 지난 네. 시간에 다 죽었어 하시던데 좀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목소리 감사합니다. 비장하신데요. 네. 하여튼간에 뭐 배움 토크든 정책 토크든 뭐 하여튼간에 오늘 방송 좀 진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한 4천에서 한 5천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처음 한번 시작하겠는데 지난번에 그 유은혜 장관 이야기하다가 그 이상한 쌤이 갑자기 교수님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한 말이 운 좋은 여자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쌤이 막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유은혜 장관 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세다. 우선은 뭐 이제 정치인 장관으로서 상당히 노련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대중들에게 좀 소구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좀 많이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고민은 있겠죠.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이제 그 총선이 내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들을 해야지 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에 그만두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책에 그렇게 있어서의 보십니까?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연관성이나 일관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운 좋은 여자라고 했는데 뭐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악재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컨대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컸어. 이걸 건드리니까 일단 뭐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윤회 장관의 경우에는 뭐 일단 당장 그런 뭐 아주 크게 밀고 땡기는 뭐 국론의 뭐 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의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뭐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것들은 일정하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이 한번 다 터졌고 이후에 이제 지금은 수습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적 뭐 국민들로부터 뭐 난타전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아니 방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작년 그 대입 공론화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때 그랬죠. 저희들이 방송에서 교육부 욕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요. 저도 뒤에서 네. 이명현상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작년에 교육부하고 청와대 그 사회수석이 뭐 김수현 맞죠? 네네네. 그때 완전 한번 시기에 한번 부딪혔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뭐 대통령 공약대로 안 되고 맞아. 후퇴해 버렸다. 그래서 김석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백도가 아니었던가.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뭐 김상훈 전 교육부 장관이 되셨고 앞서 말했던 이제 유은혜 장관이 이런 폭탄을 다 떨어진 다음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네, 것을 네.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맞아요. 정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계셨으니까 해주실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 무슨 뭐 김상곤 장관 뭐 결정장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주춤하고 왜 실패한 건가요? 사실 혁신교육의 선구자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교수님. 예. 일단은 뭐 저도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유구무원입니다. 예, 많은 분들의 어떤 지지와 기대 속에서 들어갔었는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저를 괴롭게 하고 있고요.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지점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뭐 이런 걸 다 판단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정책 프로세스를 그렇죠. 보게 되면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단 청와대 쪽하고도 조율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국무총리실하고도 조정이 돼야 되고요. 국회 쪽하고도 또 조율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3단계 속에서 일단 정책들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합의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일정하게 조정이 되고 타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독수리를 그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참새가 나오는 요런 상황이 이제 좀 반복되고 있고. 아니 이번에 참새도 못 그린 것 같은데 나비 그린 것 같은데. 이게 인간적으로 참새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뭐 수시정시 비율이 뭐 한때 뭐 8대2 막 이제 갈라르다가 이제 맞아요. 뭐 5대5까지도 요구가 있었어요. 원래 당시 국민 여론도 그랬고. 근데 이걸 이제 7대3 수준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는 그래도 현재의 어떤 현장의 흐름들을 존중하면서 너무 또 8대2까지 과도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어떤 타협안이었고 그것도 공짜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나름 이제 지난한 어떤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하나의 타협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메커니즘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그 아쉬웠던 거는 그거죠. 이제 결국 비전과 철학이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많은 현장에서의 요구가 어쨌든 들어왔었는데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가 뭐 미래 교육이라든지 또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런 관점에서 일정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딱 깃발 꽂고 나갔어야 되는데 대중의 여론, 국민의 어떤 정서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주춤하거나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정부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그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예컨대 뭐 청와대의 참모 라인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막상 와서 보니까 이제 교육부 쪽에 있는 분들도 효능감이 되게 낮은 거예요. 자신감이 낮고 그런 게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뭐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컨대 뭐 지난번에 지난 정부 때도 뭐 국정교과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뭐 사실 뭐 본인들이 결정한 건 아니었고 다 청와대의 오다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로부터 사실은 이제 항명을 했다가는 이제 바로 이제 쫓겨나거나 자리 보존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제 학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청와대의 뜻이 어떠한가 이제 이거를 늘 이제 중심에 놓고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교육부도 좀 알고 보면 좀 불쌍한 억울한 면이 좀 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불쌍하게 봐주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콘티에 없는 질문인데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 장관님과 우리 김선생 교수님은 어쨌든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청와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는 또 그러면 왜 그랬냐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이제 청와대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국민 여론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국민 여론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정적 악재로 되거나 나중에 표를 잃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상당히 우선시해서 좀 따집니다. 그래서 뭐 혁신 주체들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알지만 국민들의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이제 돌파하고 싶은 소위 뭐라 그럴까 용기 있는 정치라 그럴까요? 이것을 해 나갈 것까지는 이제 그런 결단을 못 내렸던 것 같고 일단은 뭐 더 나빠지진 않는 수준에서 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뭐랄까 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지율 70%가 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입시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교육 문제라는 것들이 당시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이제 수능이 결국 공정한 입시다라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에 대한 그 관점이 되게 지금도 강하죠. 우리 댓글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수능 기사 보세요. 한번 딱 보시면 아마 1000개의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면 990개 정도는 아마 수능 지지 댓글이고요. 거기에 그럼요. 뭐 과정 중심 평가로 가야 된다,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대로 살려서 가자 이 얘기 쓰면 너 교사지 하는 댓글 바로 달립니다. 예, 이제 그 정도. 그렇죠. 예, 그럼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정치인들이 뭐 거기에 뭐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지점들에 대한 이제 한계성들은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입시는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되고, 사실 저는 좀 관심 있는 게 고교 학점제거든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 이게 2025년으로 갑자기 또 미뤄졌더라고요. 사실 뭐 이건 대통령의 처음 공약이기도 했는데, 맞아. 이거 미룬 거, 이것도 뭐 김성정 교수님이 조금 뭐 또 밀린 거 아닙니까? 그때잖아. 그렇죠, 그때 그 발표했잖아요.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신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수능의 비중이 좀 낮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능 반영 교과목들을 좀 최대한 줄여줬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수능의 경우에 그 비중을 현상 유지는 했지만 뭐 낮추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또 내신 절대평가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결국 간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그런 제반 요소들을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이 시그널 그렇죠.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2년도서부터 부분 도입으로 지금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도입이라는 말이 이제 잘 보면 지금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만 하는 거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학교들은 학교에서는 아무도 몰라. 예,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좀 모르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부분 도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점제라는 것들은 결국 학점을 땄을 때 이걸 못 따면 나중에 졸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출석 일수를 갖고 졸업 일수를 다 잡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유급이라든지 조기 졸업이라든지 뭐 이제 아마 이제 2단계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 단계를 아마 22년도에 해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25년도 제도로서의 학점제 내지는 졸업, 아주 완성도 높은 의미의 학점제는 한 25년도로 좀 보는 것 같고, 대신 이제 교육과정 다양화, 특색화, 선택교육과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학점제가 있어요. 요거는 22년도부터 이제 가는 것들이 맞으니까 사실은 한 25년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히 촉박한 일정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아이, 그건 비겁한 변명이죠.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저 솔직히 임기 내에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시행해야 될 거를 지금 맞습니다. 임기 밖으로 미룬 거 아닙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제 비판받고 있는 거죠.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뭐 홍길동이에요? 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공약을 지금 공약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입제도에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확실하게 이걸 따라라 좀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 과정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단위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뭐 학점제로 바꿔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아직 졸업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기준으로까지 안 가고 있다라는 데에서 한계가 있는 거지. 우리의 그 교육과정 역사는 사실 학점제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만 학점제로 나아가기 위한 뭐 다양화라든지 특성화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는 계속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뭐 보게 그 되면은 선택은 누가 보장해 주노? 다 학교에서 지 마음대로 다 선택해갖고 하는 건데 뭐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나? 학점제도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 공급자 중심의 그 교육과정 시스템을 학생들의 그 진로 중심으로 좀 바꾸자라는 이제 취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이제 뭐 거기 대해서 뭐 토달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걸 이제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교육부만의 힘 갖고도 안 되고 교육청도 안 되고 학교만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똘똘 뭉쳐서 이걸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과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들어보면 교수님이 뭐 지난번 교육부 있을 때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이고. 다각도로 지금 시스템이 안 받쳐주고 이게 시간이 2025년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너무 촉박하게 나쁜 쌤처럼 막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사실 뭡니까? 이거 또. 네, 저는 초등학교 네.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 고교 학점제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2025년도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개별 학교만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학점제를 만들어 나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학교와 학교 간 교육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갖고 특색 교과목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런 교과목을 만들었던 학교의 아이들이 대학도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식에서는 뭐 그런 전통적으로 뭐 수능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 뭐 그 야자 보충 수업 많이 하고 그러면 애들이 대학을 많이 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면면이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학교들이 또 입시 결과도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아직도 막 그 수능으로 설제 몇 대학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야자 보충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옛날에 뭐 우리 진학지도 할 때 어땠습니까? 그 문과 갈래, 이과 갈래. 그 기준이 뭐예요? 수학이었어요, 수학. 수학 잘하면 못하냐? 이과, 못하면 문과 그치. 가고 이제 이런 방식이 아직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치열하게 좀 고민해보고 성찰해 나가면서 지금 이미 그 준학점제라고 해서 상당히 그 학점제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다 어렵고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는 학교에서는 저는 적어도 교육과정이란 뭐냐,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좀 만들어가고 또 계속 국민들에게도 좀 홍보도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부터 한 몇 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저 뒷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막 이렇게 막 진지한 얘기 하고 있어 지금. 자, 지난 교육부 얘기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뭐 지금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육부에서 말이죠. 요번에 저희가 기초학력 평가를 해마다 아이들 보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쭉 보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이거 어디 저기 박근혜 시대 때나 하던 그 학업 성취도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하된 애들 뭐 다시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왜 그럽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저는 이제 뭐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도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진단을 해본 결과, 그죠? 전수로 하다가 이제 표집으로 돌렸는데 일정하게 기초학력 부진에 미달된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대책이 그랬나요? 뭐냐? 실제로 예. 이제 저 박근혜 때 전수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표집으로 바꿔서 했더니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불거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이제 기초학력 부진의 그 정의를 뭐로 볼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이 어쨌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교육부로서는 이제 어떤 대책들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과거와 같이 뭐 그 예전에는 막 공개 다 하고 막 그냥 줄 세우기식으로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아마 진단은 다 하게 하되 선택지는 좀 학교에게 주는 이런 방식이고 또 뭐 서열화를 위한 방식으로 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중간적인 어떤 타협안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저희는 전수로 매년 초에 작년도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기초학력 평가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물론 하고는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샘플링을 잡아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해서 이제 표집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들이 어쨌든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이게 올라간 거로, 기착력 부진 학생들의 비율이 올라간 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책들이 안에서 이제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그거 갖고 페널티 주고 뭐 그냥 막 쪼고 서열화시키고 이제 이랬던 거였는데, 자체 진단하는 방식이 아마 진행이 되는 것로 이제 이해를 하면 뭐 이해되는 면도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진단은 각 학교에서도 하고 뭐 전수로 하던 뭐 표집으로도 할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진단 이후에 부족하다라고 판단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다 이거를 때우는 방식들로 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 안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교육부가 현장의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면피용으로 이제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변을 하시네. 아이고 뭐 까주실 줄 알았다면 대변을 해. 이제 이 교육부도 조금 이제 그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이럴 때 조금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가지고 대안들도 좀 만들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이제 약간 쫓겨가지고 급하게 좀 만들어내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교육부 안에 좀 보면은 고시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보면 어허. 이제 이게 고시 출신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좀 떨어져 계신 상황에서 이제 좀 정책들을 좀 그리다 보니까 항상 보면 이 정책 발표하고 나서 현장을 좀 들끓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다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교육부의 구조적인 어떤 한계가 좀 아닌가 싶어요. 아하. 예. 들으면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교육부의 구조적 한계 얘기 들으니까, 교육부 장관은 그러면 이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위치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했듯이 사회수석, 그리고 국가교육회, 이렇게 의결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교육부 장관이 이걸 이렇게 뒤집을 권한이 있는지, 그게 안 되니까 유은혜 장관 내세워가지고 친정권 인사로 내세워가지고 국가교육회가 정하고 사회수석이 정하는 거 너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힘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장관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장관들도 크게 세 가지 그룹이죠. 하나는 이제 관료 출신의 장관이 있고, 그다음 이제 학자 출신의 장관이 있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인 출신들 장관들은 국회 쪽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장관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실세라고 할까요? 일정한 그 파워와 권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또 휘둘리지 않고 좀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힘들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장관들마다 요 분이 이제 어떤 장관이냐에 따라서 좀 그런 힘과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김상곤은 벨로였는가 보네. 김상곤 장관은 뭐 힘이 없었다. 예. 없었으니까 저렇게 금방 잘리죠. 예. 아니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사수인데 또 그렇게 깝니까? 아니요, 뭐 저는 뭐 김상곤 장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른 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저는 작년도 그렇고 쭉 보면서 교육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아까 뭐 국가교육회의 얘기 잠깐 했지만 차라리 우리가 핀란드처럼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형식으로 좀 정치하고 분리되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맨날 교사들한테 무슨 정치 중립 얘기하면서 교사들한테 무슨 SNS에다가 누구 지지하는지도 못 쓰게 하면서, 사실은 교육부 장관은 완전 정치하고 딱 밀착돼 있어가지고 이거 뭐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가 미운 거죠. 이제 교육부가 못하니까 그러지. 많은 것들을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 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장관에다가 맡기거나 관료들에게 맡기지 말고 좀 더 이제 그 거버넌스라는 말 아시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시민사회 쪽 사람들이라든지 뭐 주체들과 함께 와글와글 되면서 좀 만들어가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좀 만들어지는 건 같습니다. 근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이제 막상 뭐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중립성 얘기하고 그러지만 정치 지형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또 좀 보장이 될 거냐라는 거고, 그래서 헌법기구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헌법기구로 간다라는 것도 또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우리나라 그 교육 계획 기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문기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기구는 무시해도 그만이잖아요. 그 부서에서 안 받아도 그만인 부분이니까 지금 나오는 그 법률 안 보면은 좀 더 자문기구보다는 좀 더 센 거의 심의의결기구 수준으로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이제 또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도서부터 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위원들입니다. 이 위원들을 이제 누가 할 거냐. 그게 뭐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죠. 전문성 위주로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가시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들. 그러니까요. 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들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죠. 예,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 중심으로 또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이제 구성이 될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마 제 기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 뭐 교육부 너무 그대 담는 얘기는 우리가 해봤자 아이 뭐 맞아. 답도 없고 이거 재미도 없고 바꾸지도 아유 못해.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솔직히 내가 지금 요즘에 파견도 나가 있고 있는데 그렇죠. 이 교육청의 공문이라는 게 야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교수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빼기에 대한 빼기 혁신. 진짜 사소한 공문들 이런 것들 이거는 혁신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적인 혁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혁신. 우선은 이제 뭐 관성교육감 체제에 비해서는 이제 교육청도 좀 변화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일단 이제 교육감이 들어오면은 인수위원회라는 게 꾸려지잖아요. 그 인수위원회에 이제 뭐 시민사회 쪽 분들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요구들을 반영해갖고 일정하게 비전과 사업과 정책들을 좀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개방적인 모습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인적 자원들도 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들, 뭐 이런 활동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교육청에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경기도 교육청으로 이제 나중에 기획관실에 들어왔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제가 뭐 교육부나 교육청 막 항의 방문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새벽 1시까지 막 담 넘고 막 투쟁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교육청 기획관실 같은데 이제 심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엄청난 변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적 자원들이 좀 변화가 되면서 좀 변화는 있는 건데 여전히 이제 그 교육청을 보게 되면은 그 관성으로 또 이제 기존에 했던 틀 그대로 이제 가지고 해 나가다 보면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우리를 뭐 도와주는 지원 조직이 아니고 군림하는 조직으로 이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도 뭐 조직혁신이라든지 인사혁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근데 교수님, 아니 네. 장학사도 해보시고 교육청도 가보셔, 교육부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장학사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그냥 5년짜리 그냥 단기 보직 아닙니까? 5년 그냥 잘 버티다가 교감 티켓 따가지고 교감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 어때요? 교육부는 더 짧아. 4년이면 교감 티켓 받고 나갈 수 있을걸?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장학사들이 전국에 계신 장학사님들 잘 들으세요? 장학사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행정 라인들은 그 교육부는 40패스한 애들, 그다음에 교육청은 거기 행정 라인들은 거기에 10년, 20년 있으니까 완전 꽉 잡고 있고, 이게 뭐 선생들은 가가지고 말이죠. 한 몇 년 있다가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아무 전문성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직들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그 이게 승진을 위한 어떤 통로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죠.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교수직렬하고 이제 장학직렬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수직렬로 있다가 장학직렬로 오면 다시 학교로 못 돌아가요. 교육청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이런 이제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장학사님들 보고 뭐 거기서 정년 맞이해라 이러면 거의 다 나오실. 죽죠. 네, 이제 아마 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죽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전문직들도 한 해가 정체성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체가 정말 고유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일반 행정직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장 경험을 가지고 정책들을 좀 피고 만져 나가면서 현장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브로커와 같은 역할인 거죠. 현장과 정책하는 사람들과의 그 브로커 역할을 좀 잘 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 있는 거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예전에 그 장학사 시험 이런 거 보면은 막 거의 암기 중심으로 그렇죠. 막 그 서류 필기 시험 중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약간 그렇죠. 라인 세우기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어쨌든 실천해봤던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발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공동체를 꾸려보지 않은 사람이 학습 공동체 정책을 만든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평가 혁신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평가 혁신 업무를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잘못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전문직 시험 자체를 조금 이제 예전에 그 암기식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당신 현장에 있을 때 뭐 만져봤냐, 뭐 만들어봤냐, 뭐 변화시켜 봤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그널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 같은 데는 이제 그 순환 보직형 장학사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승진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3년까지 자기가 장학사 역할을 하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트레이닝 부산에도 교사로. 있어요. 부산에도. 예, 평교사로 돌아가는데 그런 제도를 교육청마다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도 해봤더니 미달이 많이 되거나 지원을 많이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실험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문직 자체를 승진이라고 하는 트랙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뭐 괜찮긴 한데 또 다양한 트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핵심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문성이라고 봐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현장을 오히려 좀 옥죄일 수 있죠. 아니, 너무 이상적인 얘기밖에 안 하신다. 아니, 좀 까달라 했더만. 그러니까. 에이, 별로다. 예, 사실 저는 얘기 듣다가 보니까 그럼 이제 전문성 없는 장학사 때문에 고통받는 학교 현장 얼마나 혹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공문 잘못 보내서 다 조사해서 올렸더니 아 이거 잘못됐다 다시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쓸데없는 거 컨트롤 CV에서 공문을 작년 거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연도도 똑같이 그래서 연도도 안 바꾸는 그런 장학사님들이 계십니다. 예. 그럴 수 있지. 생각해보면 교육청에 대한 평가, 인사권이 학교 현장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예. 일단은 뭐 아까 그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전문직들 이 장학사들,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왜 장학사들을 전문직이라고 말하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사가 전문직이지 왜 니들이 전문직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직들하고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구분되는 전문직이 아니고요. 일반직까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전문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모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학부모님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교육청으로 쳐들어와갖고 막 씩씩대고 있으니까 이제 그 과에 가장 높으신 분이 과장님이잖아요. 과장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저와 좀 얘기를 하시죠. 제가 여기 과장입니다. 이랬더니 그 학부모님이 과장 필요 없고 장학사 나오라 그래 막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옛날 분들은 이제 아직도 장학사가 되게 높으신 분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장학사들이 나중에 교감 교장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일을 두루두루 익힌다라는 점에서 뭐 생활지도도 했다가 인사도 했다가 교육과정 업무도 했다가 막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를 한 1, 2년 만에 계속
한 돌리는 구조로 가고 그래봐야 또 5년 있다가도 나가고 뭐 7, 8년 있다가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 교육청에도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있지만 또 스페셜리스트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을교육 공동체다, 학교 혁신이다 이런 실천을 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분야의 트랙만 전문적으로 좀 뽑는 그 전문 전형이라는 트랙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트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만 예, 줄기차게 좀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있을 때 그렇게 좀 하시지. 아이고, 저는 참.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만큼은 인사혁신 같은 거를 어쨌든 최대한 해서 스토리 중심으로 스토리 없는 사람들은 다 좀 떨어지게끔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만약에 전문직이 되겠다라고 하면요. 그 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그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시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아예 온라인 전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분은 좀 전문직으로 아닌 것 같다 하면 날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이제 평가 시스템 자체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교육청이 좀 더 바뀌려고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의 어떤 평가 그리고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학교가 또 교육지원청이나 또 이제 이 교육청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아마 좀 현장이 좀 바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교육청의 경우에는 직무 분석부터 한번 해봐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거는 유지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어떤 거는 뭐 폐지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뭐 또 강화해야 할 때 있고 줄일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거의 내부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관성으로 한단 말이죠. 경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뿌리를 올라가 보면 이제 없어도 될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이제 붙어 있고 또 뭐 한 사람이 해도 될 건데 막 두세 사람이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의 냉정한 평가를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쳐줘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간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 결국에는 교육청이 바뀌어야겠구만요,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육청 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제 동기들도 막 이제 교육청 들어가고 하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선은 그 일반직들은 일반직들끼리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문직들은 전문직들끼리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할 때 그 진급을 하거나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네가 얼마나 도왔느냐, 그 스토리가 이제 뭐였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직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시험을 잘 보면은 승진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현장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평가 시스템, 사무관 시험 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좀 바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일반직 분들 같은 경우에 6급이 이제 팀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6급 팀장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 소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6급 팀장인데 뭐 개원들이 한 두세 명 있고 막 이래요. 이런 팀들을 중팀이나 대팀제로 만약에 묶어내잖아요. 그럼 인력들이 한 3명에서 4명 이상은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명에서 4명 이상 세이브 되신 인력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폭 업무라든지 현장에 좀 지원해줘야 할 업무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칼을 못 들이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면 늘 얘기되는 게 인력 더 달라. 이 얘기만 이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인력이 늘어났다라는 게 현장에서는 반갑나요? 반갑지 않죠. 일이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그 행정실무사도 뭐 더 늘리고 공문 없는 날도 만들고 막 그랬지만 내린 결론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좀 사람이 좀 줄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빠져야 일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교육청이 사실은 좀 사람들이 너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직무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제대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30명 이상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학교로 좀 아니면 이제 교육지원청은 좀 지원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 재구조화를 좀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나 지금 바빠 죽겠던데. 일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사람 줄이라고 하면 나 지금 파견 나가 죽겠던데.
왜 학교도 그렇잖아요. 바쁜 사람들은 바쁘고 안 바쁜 사람들은 안 바쁜데 교육청도 잘 보면은 바쁜 부서가 있고 바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거의 노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 놀고 있는지 끊임없이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반응 안 좋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날려야 돼요. 제가 교육부에 있으면서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0대 교육과정 어쨌든 없앴던 거. 100대 맞고 안 하겠다는 그 100대 교육과정을 어쨌든 없앴는데요. 현장에 반응 안 좋은 것들은 과감하게 솎아내고 쳐줘야지 됩니다. 근데 그럴 용기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고 일을 줄이면 내 자리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풀릴 수밖에 없고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자꾸 이제 일을 만들어내. 근데 그 일도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야. 보면 늘 이제 일하는 문법이라는 것들이 교당 뭐 연구 시험학교 만들어가지고 교당 몇 천만 원 주고 그다음 이제 보고서 받는 방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들은 하는 것도 없어. 현장은 바쁘게 하고 성과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런 이제 불합리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늘 많이 하는 말들이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 뭐 재소관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맨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관성과 관행들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 교육감님들께서 이제 과감하게 또 교육감님과 함께 들어가는 정무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과감하게 쳐주고 그다음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정책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정책들이 잘 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으면서 돌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돌을 너무 많이 맞아갖고 뭐 이제 거의 뭐 피투성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맞으면서 좀 많이 외로웠었어요. 외로웠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이제 돌은 던지는데 함께 돌을 맞아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모든 걸 다 이제 교육부 탓으로 던지고 이제 교육청 탓으로 막 던지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현장에서 읽어갔던 사람들, 고민했던 사람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와 주셔야 된다. 들어와서 그 관성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과 누가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싸워주고 그런 분들을 견인해 줄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좀 교육청에 와서 일하시라 이러면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왜 그 욕먹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 자리는 또 뭐 어쩌면은 뭐 승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 목적 때문에 오시는 분들로 또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하는데 제발 좀 역량 있는 분들이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도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의 좀 공간으로 좀 보고 그 안에서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 같은 데도 보면은 나름 또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산 하나 따오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부캐 쪽 힘들어요. 가서 네, 진짜.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 가서 막 이렇게 막 며칠씩 가서 막 구부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또 나름 고생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어떤 그 공간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을 좀 봐야지 이 계속 돌만 던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돌을 함께 맞을 사람 손들어 주세요. 같이 바꿉시다. 그 돌 맞아주려고 나쁜 쌤이 교육청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결국은 이 말 또한 또 쌤들 보고 열심히 또 너희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좀 잘해봐라. 결국 쌤들한테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나는 또 이러니까 또 기분이 좀 살 나빠질라 하네.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정책과 실천이 같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맞는 사람들이 같은 길을 놓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 막 이렇게 따로
거의 당나라 부대처럼 지금 막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요 지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비전으로 같이 나가려고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정책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핀란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 환경은 그런 신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은 현장을 못 믿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기관을 못 믿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교육청 사람들은 이런 줄 알았는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네. 나름 진정성이 있네. 이렇게 이제 보는 공감대라 그럴까요? 이게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교육부, 교육청 내부 고발이라고 했는데 내부 고발은 별로 안 해주시고 이렇게 쉴드 세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 좋은 쌤, 나쁜 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예. 저도 교육청이 혁신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들었는데 조금씩 혁신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더 생기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좀 더 교육청이 바뀌고 교육부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더 많지 않나. 그걸 위해서 저 자신도 학교 현장에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학교 현장에서 평가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야, 그러니까 고해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마중물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교육청 들어갈지 누가 합니까? 네. 내가 보니까 우리 좋은 쌤이 제밥에 관심이 있네. 제밥에 관심이 있네. 이게 아까 스토리를 만들으라고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죠, 지금 이제. 예. 그렇구나. 네, 그래요. 좋아요. 우리 나쁜 쌤은요? 지금 어찌 보면 교육청 안에 계신데 지금. 이 내부자입니까? 내부자, 사실, 내부자. 예. 네, 내부자예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업무 때문에 수업할 시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파견 나가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업무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활동들이 참 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파견 나간 지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이 일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재구조할 필요는 정말 있다 이런 생각은 정말 들더라고요. 진짜 사람들한테 몰리는 일 자체가 너무 다양한 데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재구조해서 진짜 필요한 일, 필요하지 않은 일.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선배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리를 싸매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제 한 달간의 파견 생활. 그거하고 또 연결해서 들으니까 또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줄이잖아. 사람을 줄이면 자동적으로 일도 줄어든대. 지금 사람 줄이면 장난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일도 줄어들 거야. 좋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교육청이나 여기도 다 승진 깔때기가 아닌가. 네. 5년 있다가 교감대생학으로 장학사 하는 그런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우리 김성천 선생님 정말 2주 동안 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두 번째 저희 입 맞추니까 좀 입이 좀 풀리셨나요? 네, 기대치만큼 부응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좀 되는데 그래도 저 안에서도 또 좀 답답했던 이야기들, 응어리졌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라도 얘기를 하니까 좀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고 후련합니다. 예. 저희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쌓이고 있는데요. 사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장학사 이 얘기도 그렇고, 책들을 꾸준히 내셨는데, 이번에 책을 또 한 권 내셨다고 그래요? 예.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교육 전문직의 모든 것, 이런 걸 좀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연구하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현장에 가서 수업도 좀 관찰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현장과 연구와 정책, 이게 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만들어 내려고 하고요. 또 아울러 이제 저희 한국교원대 이제 정책전문대학원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좀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은 그동안 뭐 우리 저 사무관들이나 전문직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장성을 가지고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비판해서 보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뭐 비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한국교원대에서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진지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교원대에서 석사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럼 교수님 밑에서 박사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책 이런 거 하려면? 아유, 가능하죠. 오시면은 하여튼 최고의 박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나쁜 쌤도 제법에 관심 있구만. 참나 이거 참나 이거. 제가 이제 조만간에 나쁜 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 교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요. 저희 쌤 방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쌤 방송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주간 또 교사로 학교 혁신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교육청에서 또 심지어 교육부까지 가서 정말 개고생하시다가 지금은 교수님이 되셔서 또 후진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함께 또 교육청 혁신, 교육부 혁신, 학교 혁신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2주간 또 긴 이야기 청취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운 시간 내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또 좋은 정책 이야기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쌤쌤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쌤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